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어, 성도님들 바쁘신데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린 엑소더스 저자이신 이진영 목사님도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강연하시고 Q&A까지 해주실 텐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나는 강제 운석을 한 거. 네, 아, 네,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제가 간단하게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저자님께서 먼저 강연을 해주실 건데요. 한 1시간 20분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먼저 저희가 듣고 다 같이 듣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5분 정도 죄송합니다. 브레이크를 갖고 그 이후에 Q&A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의는 녹화를 하는데 참고로 그 질의응답은 녹화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화면에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 또 여기 또 손을 드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 기능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저자 소개를 하고 예 바로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는 저도 이제 이 그 책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뒷부분부터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현직부터 지금 현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과 사단법인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상근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그린 엑소더스 이 책을 쓰셨고요.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저희가 3주 동안 계속 책을 함께 읽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는 분 같아요. 이렇게 문체도 굉장히 친근하고 그래서 예, 굉장히 예, 처음 뵙는 분 같지 않고요. 앞에 프로파일을 잠깐 읽어드리면 목사님이시고 녹색평론 그 잡지를 읽다가 생태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생태신학을 공부하셨고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저자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 뭐 이렇게 예, 맞아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일산은혜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김구주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또 여기 들어와 계시니까 정말 부담이 되네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 중간중간에 너무 막 개그 코드가 너무 그냥 아름다워서 아주 막 오래간만에 즐거운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나고요. 오늘 이게 그린 엑소더스 여러분들 책을 뭐 다는 안 읽으셨어도 그래도 군데군데 읽으셨을 테니까 어쨌든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게 기후 위기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저한테 이 강연을 주제를 부탁하시기를 왜 그럼 한국교회가 이 생태적 자산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기후 위기에 대한 조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먼저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 강의를 좀 그냥 뭐 굳이 하자면 2부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 인식을 조금 더 한번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는 거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으로 왜 기후위기 문제를 생각하고 또 교회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한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뭐 다들 또 많이 요즘 알고 계시고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좋은 책들이 요새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한 짧게 30분 정도에 빨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 PPT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꿔서
그 아까 앞에서도 뭐 잠깐 그 말씀드렸는데 이 책 제목이 그린 엑소더스라고 만들어진 배경에는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가 사실 저희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환경 단체입니다. 40년의 지금 역사를 갖고 있는 단체인데 저희가 이제 이게 한 10년 동안은 기후 위기에만 정말 집중을 해서 이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좀 내부적으로 이제 막 이야기가 되면서 그러면 좀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기후위기 대응 운동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될까 고민을 하면서 좀 하나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좀 네이밍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또 이 시대의 어떤 생태적 전환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원래는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녹색교회를 해마다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녹색교회 선정 기준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이 기후위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다시 그 책을 좀 구성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후위기의 내용으로 좀 내용도 바꾸면서 제목도 아예 그냥 저희 그린 엑소더스라는 그 제목을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좀 뒤에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먼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좀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또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교독을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앞에 있는 가는 글씨는 제가 읽고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같이 먼저 이렇게 만남의 기도를 하고 나중에 끝날 때도 이제 헤어짐의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줄씩 읽겠습니다. 거센 비바람, 느티나무 가지 흔들리는 밤에도 봄 개구리, 여름 매미, 가을 풀벌레 소리 요란한 날에도 차가운 눈길과 거친 말, 드센 몸싸움이 일어나도 시끌벅적 세상 일들이 우리를 정신없게 하여도 아멘. 이 만남이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실 가을 이제 막 여름 지난주까지 막 이렇게 정신없다가 이제 가을의 초입에 막 들어선 느낌인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뭔가 이렇게 정신없이 저희들이 살아오지만 이 창조 세계의 흐름은 저희들의 마음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결국 그래도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긴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런 창조 세계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과연 지금 이 창조 세계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기후 변화를 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뭐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짚어보겠습니다. 그 IPCC라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는 이 곳에서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하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여러 이제 과학 논문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걸 다 종합해서 이제 종합 보고서를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그 세계 각국 정부 유엔을 통해서 이렇게 정부에 전달해 정책 기반자들과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을 해주는 곳인데 여기서 뭐 평가 보고서가 그 지금까지 이제 6개가 나왔고 그리고 특별 보고서가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특별 보고서가 1990년에 평가 보고서가 1990년에 나왔습니다. 1990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1992년이었나요? 이제
세계 최초의 기후환경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평가 보고서가 큰 기반이 되어서 이제 92년 리우 국제환경회의에서 이 기후변화에 관한 그 협약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IPCC에서 평가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큰 이슈, 아주 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IPCC 기후변화 첫 번째 보고서가 나올 때는 기후변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왠지는 아주 정확하게 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학자들, 여기 이 안에 여러분 중에도 과학자분들이 계시겠지만, 과학자분들은 이게 막 심증을 갖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주 구체적인 그 객관적인 통계나 자료를 갖고 얘기하시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뭐 이런 과학적 데이터들이 많이 없어서, 거의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인간 활동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점점 그렇게 점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요번 이제 에서 계속 나와서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6차 내용은 확실합니다. 이제 지구 표면 온도 상승, 기후 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 명백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5차 보고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 2000 이게 뭐 세기 말에 한 뭐 2도 정도 오를 것 같다 막 그런 예측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2050년경에 2도 정도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IPCC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6차 보고서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정치적인 신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후변화는 가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 전 대통령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는 거의 분명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인간 활동에 의한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활동이 도대체 뭐였냐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화석 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확산시킨 것이 바로 인간의 활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표가 정말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인데, 뭐 이렇게 하키 스틱처럼 생겼다 해서 굽어진 하키 스틱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평균 온도가 거의 동일하게 맞물려 돌아가더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표죠. 그리고 특히 이 표를 보시면 1800년 이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부터 온실가스 농도가 이제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주 더 급속히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지구 평균 기온도 막 상승하는 것을 기후 원인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과학적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져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이 온실가스, 그러니까 대기 중에 그 지구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막 붙잡고 있는 이 역할을 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뭐 아산화질소, 수소탄소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뭐 저희 냉장고 냉매로 썼던 뭐 프레온 가스 이런 것도 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이긴 한데, 근데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이 이산화탄소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비중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은 온실가스를 이제 이산화탄소로 환산을 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의 활동,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것 때문에 지금 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그럼 배출하고 있는가? 2019년 통계를 보니까요, 연간 365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탄이나 다른 그런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양으로 이제 환산을 하니까 대략 한 500억 톤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500억 톤씩 2019년에는 500억 톤 배출을 했는데 이 양이 계속 증가해 왔다는 거죠. 근데 물론 잠깐 줄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표에서도 잠깐 보시면은 1900년대 보시면 조금 줄어들었죠. 이때 뭐가 있었죠? 예, 오일 쇼크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지금 2000년 조금 지나서 잠깐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요게 예, 그 뭐죠?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잠깐이었고 2019년 이 통계인데 2019년 이후에는 사실 살짝 내려갑니다. 이게 오실가스 배출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 그러는데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산업 활동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최근 지금 2020년 통계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2021년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코로나 그로 인해서 줄어든 것이 상쇄되고 다시 증가했다. 라고 리바운드 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추세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그럼 지금 많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 표인데, 이게 한 80만 년,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80만 년 전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됐을까 하고 쭉 살펴봤는데, 80만 년 전 동안 쭉 봤는데, 300ppm을 넘어서는 때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지금 한 420ppm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1.5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비약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이 그 산업혁명 이전보다 한 1.1도 정도 오른 상황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사실은 대기 중에 한번 방출이 되면 이게 잘 없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짧게는 한 10년 정도 가는 것도 같지만 대부분 한 200년 정도 이제 대기 중에 잔존하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를 빨리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200년 동안 계속 이 더욱더 심각한 기후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또 온실가스 배출이 주로 어디서 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나와 있는 편인데요. 주로 에너지 소비에서 한 73%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난방을 하거나 여름에 냉방을 하거나 이런 지금 전기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그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 에너지 소비가 주로 산업 분야에서 제일 많고 그리고 건물 분야도 사실은 17%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수송, 자동차 이용할 때도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의외로 많은 게 농업 토지 이용 분야입니다. 18% 정도가 20% 가까이가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저희 처음에도 잠깐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육식과 채식의 문제가 요새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육식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이 농업 토지 이용 부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주로 이제 축산에서 많은 부분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또 에너지 소비와 별도로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한 5%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시멘트 같은 걸 만들 때 시멘트도 사실 석회석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석회석 자체가 사실 탄소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대부분을 그래서 이 에너지 사용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부분을 우리가 잡아야지만 이게 잘 대응을 해야지만 이 기후 위기로부터 기후 변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위기가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 위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구 생태계 취약성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산성화돼서 산호초가 멸종하고 해양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지구 생태계 위기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산림지대 대규모 화재가 납니다. 올해에는 유럽 쪽에서 큰 화재가 많이 났었죠. 그리고 열대우림, 이제 온대우림, 이렇게 난대우림 가릴 것 없이 숲에서 이제 화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숲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지구 생태계를 취약하게 하는 그 하나의 위기 상황이고 또 하나 우리가 기후 위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흔히 인간 사회 시스템이 또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기후 위기의 현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 재난 할 때는 우리들이 인간 사회가 겪는 피해를 주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 위기 할 때는
우리들 흔히 생각에는 아마 인간 사회에 대한 문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인 폭풍, 뭐 국지적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건 뭐 우리들이 이미 다 겪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은 느끼지 못하지만 극지방의 빙하들이 녹는 해빙으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키바라시나 지금 남아시아 지역의 남태평양 지역의 많은 섬나라들은 이런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가 뭐 강수량이 점점 강수량이 적은 곳은 강수량이 점점 적어지고 강수량이 많은 곳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토지의 황폐화가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 이게 그래서 식량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인간 사회 시스템의 가장 위기에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후 난민들의 문제로 인해서 기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하게 될 것 같고요. 기후 위기에 대한 상황을 우리 한반도 상황에 좀 대비해 볼까요? 올해 초에 뭐 꿀벌 실종 사건 그런 게 뉴스에 엄청 나왔죠. 우리 한반도도 지금 아주 심각한 기후 변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점점 이제 추위가 사라지고 있고, 봄에 갑자기 또 이제 막 추워지는 그런 특히 꽃필 때 과일 꽃필 때 추워져서 꿀벌들이 그때 좀 체력이 약해지는 꿀벌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올해 지금 꿀벌 감소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기생충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최근에는 이제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지금 산에다가 어마어마한 농약을 뿌리고 있는데, 그것이 꽃들 개화 시기, 아카시아 꽃 이런 것들 개화 시기하고 맞물려서 꿀벌들의 개체수 감소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기후적인 상황이 꿀벌들에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꿀벌 그림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이 사실은 올 여름에 강남 홍수 사건에 아주 이슈가 된 사건이었죠. 뭐 이렇게 잠겨가는데 핸드폰 하고 계신 저 분을 보면서 막 외신에도 이 사진이 보도되고 했었는데, 세상에 서울 한복판 강남에 홍수가 닥쳐 수천 대의 차량이 침수하리라고는 사실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80년 만에 뭐 몇백 년 만에 그런 국지적인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뭐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교통이 어려워지고 좀 잠깐의 침수를 겪는 것이 문제라면, 사실 농어촌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뭐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식량 생산 올해 뭐 지금 쌀만 풍년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가격들이 다 올랐잖아요. 배추값도 뭐 오르고 뭐 다 지금 올랐는데, 저기에서 한국의 제일 지금 사실 기후 변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아마 농민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문제가 이게 한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왔을 때 한국이 식량 위기를 가장 크게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가격이 올라서 지금 밀, 뭐 빵, 뭐 라면 가격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또 에너지도 저희들이 거의 뭐 전량을 수입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위기도 지금 덩달아서 같이 오고 있는 거를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외 활동 노동자들, 그러니까 올해 온열 질환으로 아무튼 신고된 분들이 한 1,500명 가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청소 노동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건설 노동을 하신다든지, 어쨌든 뭐 이렇게 야외에서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해야 되신 분들이 이 여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해서 뭐 이렇게 급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건강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뭐 쪽방이나 이 어려운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온열 질환으로 또 사망하는 경우도 좀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 기후적 요인으로 인해서 계층 간의 또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갈등으로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사회 안에 지금 아주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거죠. 기후위기 대응에 지금 그래서 목표를 그래서 IPCC에서 그 인천에서 열린 2018년에 인천에서 열린 IPCC 회의에서 이제 특별 보고서, 보통은 평가 보고서를 하는 뭐 5년 6년마다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특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인천 보고서가 나온 거고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지구 평균 기온을 2도로 이제 억제하는 것을 이제 그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처음으로 이게 전 세계가 합의했다고 그때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자들과 이 기후 운동을 해온 분들은 2도 상승이라는 것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그때 좀 파란이 일었습니다. 2도를 상승하는 것을 방치하면 과연 이게 되겠냐라고 해서 그 사이에 이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2도 상승으로 방치를 했을 경우는 인간 사회 피해도 뭐 너무너무 심하고 지구 생태계 위기도 너무 심하니까 2도는 안 된다. 그래서 1.5도로 목표를 낮춰 잡아야 된다라고 특별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그게 IPCC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상황, 넷제로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은 2030년까지, 지금 몇 년 안 남았죠. 이제 한 7년, 8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이전의 탄소 배출로부터 45% 정도를 줄여야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보고서를 이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줄이는 건 사실 조금 쉽기 때문에 2030년까지 45%를 줄이고 2040년 될 때까지 이제 마른 수건에서 더 막 쥐어짜고 해야 이제 2050년까지 넷제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실 이게 뭐 기후 재난의 어떤 뭐 암울한 미래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요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구 평균 기온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도 정도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도 목표라고 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1.5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기후 운동을 하거나 정부 정책 기반자들이나 그래도 한 2도까지는 해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생각인데, 그래서 이 지구 평균이 2도 정도 오른다면은, 그래서 전 세계가 막 노력을 해서 그 넷제로도 이루고 하면은 2도 정도 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북극의 이제 빙하는 다 없어지는 거고요. 산호초도 이제 바다에서는 이제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해양이 되게 산성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곡창지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곳에서의 그 전통적인 농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식량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이 2도 상승의 상황인데, 근데 만일 사람들이 이 현재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은 또 한 번 또 일어나면은 그런 겁니다. 독일이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를 빨리 없애려고 하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게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석탄 발전을 좀 한시적으로 유예를 더 한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그 현재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면 2050년까지 넷제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열대우림, 그 열대우림이라는 건 1년 내내 비가 오는 지역인데 거기서도 이제 화재가 발생할 것이고, 뭐 우리 요번에 아주 무서운 태풍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 태풍들보다 더 큰 태풍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호수나 강 같은 것들이 이제 말라버리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대규모 기후 난민들이 발생할 거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서는 국가안보 상황을 놓고는 이 3도까지 놓고는 이제 막 준비를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일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현재 배출대로 에이 모르겠다고 막 이제 지금처럼 그냥 살아간다면, 전부 다 뭐 큰 자동차 타고 뭐 겨울에 막 이렇게 뭐 난방 펑펑하고 하면은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한 4도 정도까지 오를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남극의 그 빙하가 다 녹아서 이 해안지대들이 대부분 다 침수될 것이고 토양이 대부분 사막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이제 막 배출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일은 뭐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미친 듯이 에이 우리 한번 지구 한번 다 멸망시켜 보자 하고 뭐 있는 대로 막 석탄 다 쓰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은 더 많이 지금보다 배출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지구가 이제 멸종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기 중에 메탄이 막 증가해서 막 그 대기 중에서 막 폭발이 일어나는 그 금성 같은 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측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게 6도 상승의 이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요 2도 상승 목표라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기후위기 대응의 현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그래서 간단히 뭐 정리하자면 다 뭐 아시겠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그래도 1.5도 그 배출 1.5도 목표를 가지고 이제 탄소 배출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가 제일 앞장서 있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로 하겠다. 그래서 2030년에 IPC는 45% 감축을 하자 했는데 55% 감축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2050년 목표를 세우고 트럼프 때 이걸 뒤집어 엎었다가 그 기후변화 탈퇴했다가 다시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이번에 사실은 뭐 우리나라한테는 좀 이렇게 뭐 얄미운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이 지금 쭉 바이든이 취하고 있는 그 국내 보호 정책은 사실 재생에너지에 관한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2060년에 중국은 뭐 솔직하게 2050년까지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지만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보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역시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좀 정부도 바뀌고 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도 없고 그 로드맵도 전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시민사회나 이게 기후위기 운동 진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에는 기후정의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표가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 소득 상위 10%가 지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0% 가까이를 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소득 하위 10%가 배출하는 양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뭐 수많은 분들이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이 뭐 60만 명 가까이 발생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상황을 보고 그 유엔 사무총장이 이거는 기후 대학살의 현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파키스탄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책임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전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 나라인데 그로 인한 기후 재난을 파키스탄 사람들이 입고 있다는 것은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리고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피해들이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기후 대학살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그만큼 많은 이득과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사람이 이 기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기후 위기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개념이 바로 기후 정의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국가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계층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세대가 감축과 보상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들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세대는 바로 지금 우리들입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강의실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전에 그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세대들보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어떤 세대들보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셨고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텀블러도 쓰고 뭐 자동차도 대중교통만 이용하시고 뭐 소고기도 안 먹고 채식을 열심히 한다 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 세대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뭐 지금 10대 청소년들,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할아버지는, 왜 아버지는, 왜 부모님들은, 왜 그 형님 누나들은, 언니들은 왜 그때 온실가스를 그렇게 많이 배출했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사실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기후위기 대응이 이게 복잡한 여러 역학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역사상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EU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런 역학관계 속에서 과연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 기후위기 대응에 누가 더 앞장서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게 국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과 이 사회구조 전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화석 에너지, 뭐 석탄, 석유, 가스를 이제 그만 쓰고 재생 가능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 이런 것들을 확대하자라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논란이 있는 핵에너지에 대한, 뭐 그래서 EU 텍소노미, 뭐 K 텍소노미 나오는데,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돼서 어쨌든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그 여기에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에너지 사용을 줄인들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생산하고 그래서 너무나 또 소비하는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탈성장이라는 요새 또 화두입니다. 근데 탈성장까지는 이 탈성장 얘기는 조금 뒤에 하더라도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술 개발을 잘 해서 하면은 경제도 성장하면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녹색 성장인데, 그 얘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RE100이죠. 재생에너지 100%로 모든 걸 생산하겠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거 가입을 했었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다 갖다 부어도 사실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요새 ESG 경영이니 기후금융이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부 다 이 녹색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 기존의 뭐 산업 질서, 기존의 어떤 금융 질서 속에서 그 어떤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될 거야. 이 지금 너무 많은 생산과 너무 많은 이 소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이 너무 개인들이 많은 것을 그 우리가 이렇게 중복적으로 갖고 있으니, 공유 자산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집집마다 자동차를 두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을 더 이렇게 많이 촘촘히 만들면 우리가 굳이 개인적으로 자동차 안 사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다들 이렇게 막 혈안이 돼서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생태적 기본소득을 이렇게 나눠주고 나머지 것들 필요한 것만 생산하는데 좀 사람들이 투자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쪽은 탈성장, 요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물론 탈성장이 물론 마이너이긴 하지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기후위기 대응으로. 그 사이에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런 또 개념도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석탄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고 이제 거기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럼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생 내가 이게 석탄 나르는 일을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이 노동 현장에 잘 교육시켜서 이 노동자들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해보자라는 것은 이게 노동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일단 1부는 제 강의 1부는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제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경제 구조 전환만 갖고 되겠냐.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인식을 바꾸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까지 아우르는 이야기가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인 그 생태적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세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그 지질학적으로 땅 파보면은 이제 인간에 의한 이제 막 그 화석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죠. 뭐 플라스틱도 나오고 뭐 닭뼈도 나오고 뭐 그럴 거다라는 건데, 이 인류세의 논의가 뭐 단지 인간이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막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더 넘어서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 인간이 지구의 그동안은 어떤 지구의 지배를 받는 지구의 아주 종속적인 그런 작은 존재였는데, 근데 이제는 지구에 영향을 주는 아주 큰 존재가 됐는데, 그만큼 인간이 그 큰 존재, 큰 힘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존재적 성찰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류세라는 것의 근본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핵무기 1900 뭐 이렇게 60년대 이럴 때는 핵무기 때문에 그 막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핵무기보다는 아마 이 기후 위기를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기후 위기라는 건 결국 뭐 핵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이제 그 너무 큰 힘을 가졌는데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그런 지혜가 그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푸틴이 정말 어느 날 그 밤에 막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단추 잘못 누르면은 전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합리적인 세상의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 한계, 플래너터리 바운더리라고, 요거는 뭐 그 넷플릭스에도 이게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구 생태계는 거의 그동안 지구는 무한한 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교에서 전공은 경제학을 했는데, 우리 경제의 원리는 그냥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제 뭐 비교 우위로 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건데, 경제학에서는 지구가 자원이 한계가 있다는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는 무조건 막 다 갖다 쓸 수 있는 자원이고, 뭐 나무도 끝없고 뭐 철광석도 끝없고 막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지구는 한계가 있는 공간이더라라는 겁니다. 지구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력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리학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까 지구 대기의 온실가스 양도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 해양의 이 산성화가 어느 정도를 넘으면 안 되는 거고, 토양의 오염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한계를 그동안 전혀 설정하지 않고 경제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구 한계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세와 지구 한계 인식 안에서 이제는 인간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구도 생각보다는 되게 연약한 공간이니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서 경제와 사회, 정치, 제도, 법 이 전반을 좀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생태적 전환의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이고, 이 생태적 전환은 뭐 지금 제 얘기는 아주 또 인간 사회 중심적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이 생태적 전환이라고 할 때는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과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공존할 것인가, 그것까지 아우르는 개념이 사실은 생태적 전환이고, 제가 이 책에서 그 책 제목이 그린 엑소더스고 부제가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전환과 교회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이 생태적 전환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뭐 지금 한 40분 넘게 막 이야기한 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부터 좀 이렇게 성서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혹시 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 간단한 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대체 좀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거나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뭐 한 분 정도 질문을 받고 그 다음 이야기로 저희 뭐 본론이 될 수 있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로 좀 얘기를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부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혹시 요 강연까지, 요 부분까지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거나 네,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잠깐 질문을 하면 중간에 질문을 잠깐 받고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올려주시거나 손을 들어주시면 잠깐만요. 제가 이거 볼게요. 네. 다들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예,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 뭐가 됐든 제가 1시간 20분 동안 연속해서 강의를 하는 건 제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뭐 그린 엑소더스 이 책을 그래도 뭐 읽으셨으니까 혹시 읽으신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안 읽었는데도 읽은 척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읽으신 분들 중에서 요거는 좀 되게 재밌더라 아니면 요거는 되게 좀 마음에 다가왔다 하는 좀 이야기가 있으면은 뭐 여러분들끼리는 이렇게 그 책 나눔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런 감동적인 나눔을 해주시면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이 글을 쓴 저에게는 아주 큰 그 자존감의 성취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두 분 정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진행하시는 김재원 네. 잠깐만, 저도 할 예. 말이 있긴 한데 지금 손을 드신 분이 있어서 저기 예. 네. 양인님, 예, 딱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자기 이름 네, 저는 은혜교회 유선의 집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귀한 시간 내서 말씀 전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네.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거대 담론이라는 생각부터 먼저 되게 드는 거예요. 뭐 교육의 어떤 큰 전환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정부나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그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 주체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여태까지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가 뭐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오셨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은 아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주체이고, 정부 또한 그런 어떤 그 욕망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게 환경운동을 진행을 하실 때 그것과 충돌하면서 뭐 어떻게 제대로 좀 진행이 되어 오셨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예. 사실은 피드백을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해주셔서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만. 예, 제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을 했던 기간이 사실은 뭐 이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올해 한 7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재직 기간에 사실 정부 이렇게 대통령이 2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셨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바뀌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지점들이 많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 단체가 이명박 대통령 때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대강 반대 운동에 앞장을 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계 안에서도 장로 대통령이 하는 걸 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반대하느냐라고 해서 사실 그때 저희 기완연하고 함께 하던 좀 많은 교회들이 막 이제 좀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저희는 좀 뭐 그런 거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정부 쪽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사실 정부하고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같이 한 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 교육 지원 사업을 좀 환경부에서 저희 기관을 찾아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 종교 단체들이 좀 그런 거에 나서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사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뭐 주로 정부하고 싸우고 정부에 반대 성명 내고 막 그런 거를 좀 하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이것도 뭐 변화된 뭐 이렇게 일이니까 그런 걸 해보자라고 해서 또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지도자의 인식과 상당히 이게 맞물려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또 필요한 일들을 많이 그 정부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대화도 많았고요. 환경부 담당자들이나 뭐 저희가 또 여러 위원회에 많이 참여도 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 의견도 내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업을 뭐 무조건 악마화 이렇게 해서 얘기를 주로 이제 그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들을 지적하다 보니까 뭐 그런 좀 이렇게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대부분들이 다 저희가 뭐 사실 체제 자체를 뭐 부정하고 있는 뭐 그런 단체도 아니고 뭐 기업에서 그 건강한 기업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들을 하고 있어서 또 저희 뭐 이따 얘기 좀 하겠지만 몽골 은총에서 후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그 어떤 기업에서 뭐 큰 저기를 후원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그 뭐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그 등산용품하고 옷 만드는 회사에서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이득은 다 기후위기 대응에 쓰겠다라고 그 몇 조 되는 돈을 이제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파타고니아에서도 이 환경으로 매년 막 몇십억 가까운 그 기금을 막 대고 있거든요. 전 또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기업도 그럼 건강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같이 하고 싶고 뭔가 좀 그런 특히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뭐 그런 걸 표방하는 뭐 기업들에서도 이 환경 문제에 창조세계 보존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저희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게 맞고 성서에 입각해서 예언자 정신에 입각해서 지적하는 게 맞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악마화하거나 죄악시하지는 말자 그런 입장으로 그동안 일을 해오고 있고 그런 상황은 또 뭐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앞에 얘기가 다 이게 거대 담론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를 생각하기에 좀 어려우신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구체적인 실천과 방안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저는 이 책에서 좀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일단 좀 같이 나누는 시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계속해서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거나 이렇게 딱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조금 더 지금 시간으로 보면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더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다시 화면 공유를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예. 아이고. 네. 아유. 다시 앞에서부터 이게 막 다 넘어가야 되네요. 예. 여기죠. 네. 저희가 어쨌든 뭐 기독교에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성서적인 이야기로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생태적 전환에 대한 이 성서의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태적 전환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오늘 일산은행의 김김수 선생님께서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많이 저한테는 이렇게 감동도 되고 여러 또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뭐 성서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이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는 뭔가 이렇게 임팩트라고 해야 되나요?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 이미지를 넘어서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이것이 자세히 살펴보면 생태적 전환의 사건으로서 충분히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이 창조 세계 안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다 사람을 데려다 놓으시고 너 이거를 잘 지키고 돌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창조됐는데 이제 이후에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고 창조 세계를 막 파괴하고 또 인간들끼리도 또 창조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한 이제 1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11장에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무지개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나오고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하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너 이게 축복받을 거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이게 가나안 땅에서 가뭄과 기근만을 계속 겪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자손이 결국 이집트로 갔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가 볼 때 기후 난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살던 곳에서부터 이주를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기후 재난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후 난민의 조상이기도 한 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결국 그렇게 가서 이집트에 가서 좀 잘 살았으면 또 모르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성 짓는데 동원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찾아오면은 이렇게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는 게 인간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유지의 조건인데, 근데 이집트 사회가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힘들어서 찾아온 기후 난민들을 그럼 너는 내 노예로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 하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복종시켰다라는 것이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히브리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400년 동안 이렇게 막 살다가 이제 노예로 이제 지내다 있었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이 폭력과 지배를 이게 겪다 보니 이게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영아 대학살 사건이었죠. 모세를 죽이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이집트 땅으로부터 끌어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기도를 듣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끌림을 선택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 선택한 거는 이집트 제국의 이 폭력과 지배를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가서 살아야겠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는 야훼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지배하는 이집트 땅에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이집트 밖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 출애굽 사건이란 거는 이집트의 폭력과 지배를 떠나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생태적 전환은 크게 그 생태적 인식과 함께 생태적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서에서 보면 이 생태적 인식과 생태적 구조를 만드는 이 일들이 사실은 계속 그 출애굽기 안에 나와 있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바로 전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은 히브리 사람들이 뭘 먹었죠? 노예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베풀어준 고기와 이제 빵을 막 먹었던 거죠. 아마 뭐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먹고 조금 일한 사람은 조금 먹고 막 그런 시기였겠죠. 근데 만나란 거는 이 메추라기인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내가 똑똑하건 좀 이렇게 학교를 공부를 몰랐건 나가서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그거를 먹고 40년을 살았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만나 메추라기 싹 없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지금 이 경제 시스템, 그동안은 이집트의 경제라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그 억압을 받을 수 없는 힘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나 메추라기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에너지 소비가 과연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먼저 땅을 확 점령해서 그 석유를 막 캐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갖고 그 에너지의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거죠.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 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풍족히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다 내려주신 것인데, 근데 우리가 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늘리지 못하고 화석에너지로의 의존만 지금까지 늘려왔는가? 그래서 이 기후재난이라는 이 기후위기라는 사단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적 인사이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십계명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지키고 돌보자. 과부와 이런 뭐 나그네들을 살피자. 심지어 뭐 집에서 기르는 소들까지도, 뭐 동물들까지, 가축들까지도 잘게 돌보자라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정신인데, 이집트에서의 삶은 전혀 그 반대였다는 거죠. 힘센 태양신의 아들이 당연히 다 지배를 하고 다 가져가고 하는 것이었는데, 율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십계명과 율법은 모든 사람이 함께 평등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과 율법이 결국 아까 얘기한 생태적인 사회 구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확 이끌어 주셔서 막 홍해도 막 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를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생태적인 삶이었고, 생태적 전환의 그 기간을 40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이 전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성서가 이야기하는 생태적 전환의 경험.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험 속에서 이 생태적 전환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욥기 38장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그 성서 속에서 아까 창세기가 저는 그 하나님 창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청지기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가 청지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창조세계의 청지기로만 우리를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드셔서 이 창조세계를 잘 지키고 돌보는 그런 어떤 역할을 주셔서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욥기 38장을 보면은 그런 인식이 전혀 뒤바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하고 그 친구들에게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막 그러는데, 네가 땅과 바다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아냐? 욥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인간이 네가 뭐 지금 뭐 하나라도 이렇게 뭐 할 수 있냐? 이 동물과 식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욥이 나중에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창조 세계에 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약하고 뭐 이 상황을 이렇게 통제하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결국 인간이 이 창조 세계의 지배자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그냥 경외하신 대로 바라보는, 그 창조 세계 한 구성원으로서 겸손히,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겨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그 인류세의 인식과 맞물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인간이 되게 뭐 기술해서 뭐 화성도 가고 뭐 달나라 뒷면도 가고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그냥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은 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이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인간 유전자 조작까지 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수명도 늘리고 뭐 여기 그 더 막 그 인공지능까지 해서 이 지능도 확장시키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오만한 자세가 결국 이 기후위기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서야 될 자리는, 우리가 사실 이 창조세계의 정말 작은 한 그 공간 사람으로서 겸손히 이 창조세계를 대해야 된다. 이 지구생태계를 대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이미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너무 막 띄웠다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 좀 더 이렇게 그 꼴불견들 좀 내려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 생태적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이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창조 세계의 본래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런 세계였는데, 근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입니다.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서 지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저보다 윗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강에서 수영하고 놀았던 기억 다 있으실 겁니다. 한강 같은, 서울 분들은 그 저희 예전에 그 저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흑석동 출신이신데, 흑석동 백사장에서 막 수영하고 놀았다, 막 그 겨울이면 아이스하키하고 놀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어린이들한테 강물에 손을 담고 봐라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더러운 걸 어떻게 손을 담그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흐르는 강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뭔가 불결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강이란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지구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만큼 인식이 지금의 이 기후위기, 우리가 환경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인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헤아려 분별을 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탐욕과 무죄, 폭력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 분별의 핵심이고, 저는 그것이 이 창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이 변화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그린 엑소더스 생태적 출애굽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요.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는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이제 40년 동안의 환경선교 사역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회색에서 녹색으로, 그래서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자, 우리 사회가 녹색의 사회가 되게 하자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녹색교회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건데요. 이 녹색교회라는 것은 이게 환경선교에 앞장서 있는 교회를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이제 계속 해마다 이제 몇 교회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작년까지 해서 이제 한 100여 개 교회가 돼서 녹색교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녹색교회 네트워크가 이제 뭐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녹색교회가 되는 저는 첫 번째 조건은 환경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일이 이제 한국교회가 정한 그 환경주일로, 이게 39년 전에 환경주일이 처음 제정이 돼서 지금 39년째 이제 올해까지 해서 지내왔는데, 저희 그러니까 단체가 세워지자마자 환경주의를 제일 먼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합 예배를 하는 일, 그리고 어제 9월 24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서울 광화문 그 종로 보신각에서 기후 정의주일 연합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2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그 기후 정의 행진이 서울 시내에서 있었는데, 그리고 그 예배 드린 분들이 다 함께 기후 정의 행진에 참석해서 어제 뭐 주최 측 추산 3만 5천 명 그러는데 3만 5천 명이 막 거리를 막 누비면서 기후 정의를 외치는 그런 큰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금 환경주일만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환경주일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9월 24일이 세계 기후 정의 행진의 기후 정의의 날인데, 그래서 이날에 기후 정의 주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좀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막 알려지지도 않고 많은 교회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마 내년, 내후년 되면 점점 많은 교회가 기후주의를 성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자료집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는요,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여기 전 세계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모든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다 넘어서 뭐 캐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까지도 다 함께 이 세계교회 창조절기를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4일까지. 10월 4일이 그 캐톨릭에서는 성 프란체스코의 뭐 성일인가 뭐 그런데, 그래서 이 거의 한 달의 기간을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좀 돌아보는 시간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좀 바라보고 이를 위해서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이 절기가 창조절기인데, 이 창조절기를 또 저희가 자료집을, 세계교회 자료집을 번역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린 엑소더스 관련해서 이제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뭐 선언문이나 기도문을 만들어서 릴레이 기도회도 하고 있고, 또 이 녹색 교회들이 지금 그 각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현안에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 일산의 산왕산 골프장 개발에 일산 은혜교회도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동력교회, 거기 뭐 나들목교회, 그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 산왕산 골프장 반대를 또 같이 애를 많이 쓰셔 계시고, 강원도에 있는 교회는 송전탑, 그 골프장 양수발전소 반대를 위해서, 그 전북 지역에 있는 교회는 새만금 개발에 반대하는, 또 부산 울산 지역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지리산권에 있는 교회들은 지리산 요새 막 또 산악 열차를 막 놓는다고 난립니다. 그런 거에 반대하는 그런 또 여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방향은 그린 엑소더스 방향은, 아까 그 생태적 전환의 방향은 이제 사회 구조의 변화라고도 말씀드렸죠. 그 점에서 가장 사회 구조의 핵심에는 경제 시스템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건 저희도 아직 이게 좀 맥락을 못 잡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자라는 것이 생명의 경제 운동입니다. 생명의 경제는 사실 세계 교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성장과 개발 중심의 경제의 한계를 좀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생태적인 또 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성서에서 세계를 뜻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부터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콜로지가 나오고 하나는 에코노미가 나오는데 에콜로지는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는 이게 집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집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이라는 결국은 이 지구에 대한 것을 지구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에콜로지고 에코노미는 집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에코노미는 결국 이 집이란 거, 그러니까 오이코스, 이 집이라는 단어에서 다 나온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경제란 걸 얘기할 때 이 집에 뭐 기둥을 뽑아가지고 경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을 잘 관리하는 기술인데 사실 지금 경제는 오히려 집을 망치는 그런 경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생명을 살리는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생태적 부채를 이제 탕감하는 선진국의 교회들이 가난한 나라의 교회들의 그 부채를 좀 이렇게 막아주자라고 하는 것에서 삭개오 기금을 만들어서 삭개오 텍스라고 해서 그런 운동을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기관연에서도 이제 탄소헌금이라고 해서 내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그거를 기후 난민들을 위한 일에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감시를 해서 당신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업 감시 투자 행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연에까지 아직 거기까지 힘이 안 되는데 세계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성장 아까 그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탈성장 논의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생태적으로 최적화된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너무 지구를 약탈하고 파괴하는 경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탐욕에서 은총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거대 담론이라고 하신 그런 얘기만 듣다 보면, 야, 정말 내가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또 이게 뭐 한들 이게 소용도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런 거대한 전환이란 것이, 인식 전환이란 것이 사실은 내 삶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만든 것이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탄소 중립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탄소 중립 캠페인을 여러 교단들과 함께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7가지입니다. 기후 미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것에서 어떻게 탄소를 줄일 것인가, 슬로우 패션, 내가 입는 옷에서 어떻게, 미니멀, 내 삶의 어떤 우리 집 주거에서 어떻게, 녹색 교통, 내가 타는 교통수단에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일까, 그린 에너지, 어떻게 하면 재생 에너지를 더 확대할 수 있을까, 녹색 서재, 이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의 경제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인 실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실천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고 해서 요 3가지 차원에서 이 탄소 중립 캠페인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하면서 작은 희망들을 만들어가서 좀 더 큰 희망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고 있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한국 기관연이 10년, 한 2009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2, 3년 지났는데, 저희가 몽골에 숲을 조성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몽골에서 3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0만 평의 땅을 빌려가지고 숲을 조성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제가 처음 기관연 부임했을 때는 사기당한 줄 알았어요. 이게 몽골에 가보니까 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무슨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쫙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하는, 여기에 돈이 지금 해마다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제가 막 거기 담당하는 그 분하고 막 싸웠었는데, 알고 봤더니 몽골이 나무가 자라는 기간이 6월, 7월, 8월 중순 되면 벌써 막 눈 내리고 설이 내리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무가 자라기 힘든 곳이고, 몽골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있는 것보다 풀이 자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몽골 지역사회에서는 나무를 심는 걸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 계신
저는 뭐 그분을 생태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몽골 그 농업 우리나라 분이신데 몽골 이제 국립대학교 교수님으로 이제 교회가 이거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그렇지만 지금 몽골이 기후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고 기후 재난 국가인데 지금부터 나무 심어야 나중에 몽골이 나무를 심는 것이 그래서 숲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속는 셈 치고 막 저희들 그때 기환이 한참 좀 어려울 때여서 막 빚을 내가면서 이게 그 나무 심는 일 그때는 막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한 십몇 년 지나서 가보니까 정말 숲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숲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막 그 지리산 이런 숲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무가 사람 키만큼 이제 막 자랐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그 몽골이 완전 셧다운 됐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 사람의 손길이 더 안 되니까 막 풀이고 나무고 막 거기서 막 자란 겁니다. 그래서 막 야생동물들이 저희 은총의 숲에 들어와서 막 그 직원분들이 막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우리 여기에 무슨 야생 가젤이 들어와서 산다고 뭐 야생 토끼들이 들어와서 여우가 막 들어온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그 얘기를 보고서 야 이게 그때 내가 만일 사기당했다 생각하고 돈 아까워서 이 일을 접었더라면 내가 정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정말 끝장나게 아마 혼났을 것 같아. 천국에 가지도 못했을 것 같다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 창조의 그 에너지란 게 참 대단한 것이어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창조 세계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일을 하니까 창조 세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캠페인이 작은 것들, 내가 고기 조금 덜 먹고, 내가 조금 새 옷 사는 거 좀 이렇게 잘 참고, 내가 넓은 집, 큰 차 사는 것보다 조금 그냥 적당한 집, 적당한 차 사서 또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 작은 운동들이 이게 10년 쌓이고 20년 쌓이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변화란 거는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는 일이란 거는 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몽골 은총의 숲에 그래서 올해 이제 원래는 코로나 전에 세우려고 했는데 올해 이제 생태교육센터를 저희가 짓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몽골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야 너희들 이렇게 나무 심으면 10년 뒤에 이런 숲이 돼라고 하는 거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무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을 또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걸 잘 가공해서 그동안 이 기후변화로 이제 목축도 힘들어지고 해서 점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저희 은총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농업을 통해서, 이 나무를 심는 걸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좋은 아주 교육 현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게 몽골 대통령이 얼마 전에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몽골에 나무 10억 그루를 심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몽골은 나무 심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거기는 들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은총의 숲 했을 때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양떼를 긁고 와서 나무를 막 다 뽑아먹게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울타리를 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풀 뜯어 먹어야 될 때가 아니라 니네들이 와서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울타리 막 이렇게 나무 심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었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잘 설득을 해서 몽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지역 막 학교 관공서에서 와서 어떻게 하면 나무 심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 묘목도 좀 제발 좀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은총의 숲에 찾아가서 막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셔요. 저는 이런 변화들이 이게 참 우리들의 작은 노력, 아까 집사님 텀블러 쓰신다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작은 정성들이 쌓여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우리가 희망을 절망 중에 지금 기후위기 계속 망할 것 같은데 거대한 산업체제를 바꿔야 되고 석탄화랑 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그 관심도 없고 안 될 것 같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물꼬를 바꾸면요. 거기서 빚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가 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저도 참 이건 놀라운 고백인데 작년에 9개 교단이 예장통합, 감리교, 기장 이렇게 9개 교단이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모여서 무슨 기후위기 대응 선언을 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막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막 했어요. 교회에서도 준비를 하라고 해서 막 선언문 막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각 교단마다 이제 기후위기위원회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산 은혜교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합동측 교단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뭐 이런 것들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 막 이렇게 우리 같이 하자라고 막 저희 기완연하고 MOU를 맺고 막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에 기완연 갈 때만 해도 기완연은 좌파 단체여서 기완연 막 이렇게 제가 어느 교회가 막 장로님들이 막 화내시고 막 그런 왜 저런 뭐 이렇게 저기 불러왔냐 막 이렇게 목사님이 되게 막 싫은 소리 들었다 그런 얘기만 하고 듣다가 요새는 제가 자존감이 너무 막 올라가가지고 걱정입니다. 막 이런 막 교단장을 제가 만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낮아져야 될 텐데 요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저는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녹색 교회들이 작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실천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변화로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아마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지금 한교총에서도 심지어는 기후위기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아직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변화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라는 이제 기독교 사회 선교 단체들 중심으로 또 뭐 기훈실, 뭐 성사한국 다 이렇게 뭐 저희 기후한연 모여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기후위기 행진할 때도 그 단체들이 막 같이 모여서 한 200여 명이 같이 막 행진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별로 또 그 교단별로 기후정의학교 기후환경 세미나 막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 지금 이 책의 표지가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국교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자료실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 이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한국교회 심지어 이게 지난 여름에 제가 여름 내에 사실 이 작업에 매달렸었는데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이란 것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여러 교단들에서 이것들이 올해 총회에 채택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IPCC는 2050년에 탄소 중립하자고 했죠. 근데 저희는 2040년에 한국교회는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100%를 줄이자 지금에 라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2030년까지는 50% 정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오히려 이제 더 흡수해서 공기 중에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라는 그런 로드맵인데요. 이게 해보니까 제가 막 거짓말로 막 한 게 아니라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에너지 소비 구조가 아주 좀 단순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이는 것과 함께 이걸 잘 효율적인 기계들을 바꿔나가고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뭐 보일러 떼고 막 그 석탄 떼고 그 난방했던 것들을 전기로 바꾸면은 그리고 요즘에 또 고효율 제품의 전기를 사용하면은 이걸 많이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그나마 줄여서 그래도 해야 되는 에너지 소비는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재생에너지를 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상쇄해 버리자. 그리고 아까 은총의 숲 같은 걸 더 확대해서 오히려 공기 중에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면 한국 사회에 있는 여러 기업, 학교, 뭐 여러 단체들도 교회도 저렇게 하네 하고 따라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단 총회에서 이게 지금 몇 개 교단에서 채택이 된 상황이고 또 앞으로 계속 또 저희가 알려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제가 급하게 저 시간이 지금 얼마 문제고 막 급하게 했는데 세계 교회들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이죠. 8월 말부터 9월 한 18일까지 독일의 칼스루에라는 곳에서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저희 기완연에서 하나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지금 그 사진이
저희 기완연 부스 앞에서 세계교회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참석하신 분들이 와서 함께 저희하고 뭐 기후 액션 프로그램 같이 사진도 찍고 하셨던 건데, 해외 교회는 사실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교회 창조절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이 창조절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교회 창조절 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돼서, 여기에는 뭐 가톨릭 교회, 정교회, 뭐 여러 개신교, 뭐 여러 교단 교회, 뭐 성공회 교회 다 같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자료를 1년 전부터 만들어서 한 5월 달 되면 그거를 이제 6월, 7월 되면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이트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있는데, 그걸 나오면 이제 저희 기관에서 막 번역을 해서 번역 막 구글 막 돌려가지고 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또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교회 목사님, 창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 예, Q&A 세션이 있어서 예, 예. 조금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5분 내로 조금 정리해 예, 주시면 예, 그쵸. 예, 그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 맞추는 게 맞죠. 그죠? 제가 아, 10분에 예. 맞추는 게, 예. 강의는 재밌는데 예, 좀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그 세계교회 창조절 위원회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2015년인가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찬미 받으셔서 그 회칙을 하면서 교회 이 찬미 받으셔서 위원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아주 가톨릭이 워낙 또 수직적인 체계니까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번에 또 세계교회 이 회의에 가서 보니까 액처 얼라이언스나 뭐 로차, 그린피스 등 저희 기완연처럼 그 세계교회 연합으로 일을 하는 또 환경 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데하고 또 저희들도 좀 연대를 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와 이런 네트워크를 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해나가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의 결의사항 중에 아무튼 그 제일 중요한 주제가 기후위기였고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추구하자라는 성명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이 그 세계교회 협의회도 지금 돈이 없어서 막 기구들을 축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위기 대응 상임위원회를 만들자라고 결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교회 협의회 여러 기구들이 뭐 UN 환경계획이나 뭐 그 기후변화협의 당사국 총회에서 너희들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되라고 압력을 넣는 역할을 아주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왜 생태적 전환을 해야 될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건 당연히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평화와 창조세계의 온전성, 뭐 요새는 생명으로 그냥 퉁쳐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 창조세계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이 생명을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후위기란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구조적인 불의와 불평등, 폭력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의와 평화,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 생태적 전환에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교회에 주어진 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욥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 공동체 하나의 일원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구 공동체를 막 넘어서 우리가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이 창조 세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방향성으로 이제 나아갔는데, 이것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를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은, 그래서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모든 생명들이 서로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맺도록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구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될 이 인류세의 인식을 가진 한 이 지구인으로서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요거는 마치는 기도는 이따 제일 끝날 때 그럼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예, 질문으로 가볼까요? 네. 아무튼 뭐 이게 어수선한 얘기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작가님 박수로 예, 아유, 했으면 좋겠고요. 네, 작가님 너무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1부, 2부로 나눠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 핸드폰 시간으로 9시 4분인데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지금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저희가 한 3분 정도, 3분,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9시 4분인데 5분, 6분 쉬고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9시 10분까지 오시면서 질문 하나씩 생각하셔서 9시 10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후에 뵙겠습니다.